2021년 겨울서부터 2022년까지는 조금 힘든 시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2020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되돌림이라고 그럴까요? 휴유증에 대한 어떤 정상화라고 그럴까요? 소장님 이제 몇 개월 전에 나오신 이후로 요즘 이제 그 사이에 주식이 좀 많이 빠졌다가 그렇죠. 요즘 좀 이제 살짝 반등했긴 했지만 네. 지금 이제 오늘 영상이 이제 10월 22일 내일 아마 이 영상이 바로 업로드 될 건데 네.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3014, 코스닥이 지금 998이에요. 네. 현재 한국 증시 좀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서두로 말씀드리면 서두. 여러분들이 2020년을 빨리 잊어라. 네네. 2020년을 빨리 잊고 2021년 결코 녹록치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뭐 2차전지 섹터라든지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회도 한편으로는 줬어요. 근데 2022년은 여러분들 정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수도 있다. 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전 단계로 지금 2021년 가을 증시는 변동성이 시작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 지금부터 더 흔들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변동성이라고 하면, 네. 무조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도 있지만, 작은 좁은 박스권 내에서도 변동성은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2900선은 PBR 1선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IMF 때도 400을 안 깼고요. 그게 PBR 1이고요.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900을 안 깬 게 900에 이제 찍었던 게 PBR 1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1800을 찍었었던 게,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그것도 PBR 1선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2900도 PBR 1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PBR이 올라오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오다 보니까 PBR 선이 따라 올라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다행스럽게도 PBR을 깨지 않는다. 여러분들 PBR 지표는 성장 지표가 아닙니다. 네. PBR 지표는 하락할 때 자산 가치를 따져주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만든 지표인데 어쨌든 PBR을 안 깬 상황에서 물론 이제 뭐 2,900을 잠깐 하회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이 선은 지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3,000이나 2,900원이나 900이나 뭐 도찐개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7만 원을 깨고 내려갈 만한 상황? 은 또 그것도 도찐개찐이지만 8만 전자 가냐? 3,300 가냐? 이거는 저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선에서 계속해서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갖고 계신 분들이 팔고 뭐를 옮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내가 물타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주가는 뭐 지금은 2차 전지라도 그래도 한번 사볼까 했으면 수익이 나고 메타버스 관련주도 수익이 나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작아지고 더욱더 정교해지면서 우리가 2018년, 19년도를 생각하신다라면 증시 그때 별로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죠. 긴 시간 증시가 재미있었던 건 2015년, 16년도에 제약바이오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조금 변동성 갖고 18년, 19년은 정말 재미없었어요. 근데 지금 2020년을 빨리 잊으라고 하는 게 이제는 2021년 겨울서부터 2022년까지는 조금 힘든 시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거로서 증시는 끝나는 거 아닙니다. 증시는 또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2020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되돌림이라고 그럴까요? 휴유증에 대한 어떤 정상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변동성은 심하지만 그래도 좀 다행인 건 2,900 밑으로는 거의 그렇죠. 이제는 이건 지켜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근거를 또 제시를 하면 고객 예탁금이 65조를 계속 넘어선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작년 3월 이후부터 고객 예탁금이 65조. 그러니까 이 65조는 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주식을 살려고 증시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에요. 일종의 예수금 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금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자금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요즘은 좀 덜 합니다만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매일 1조씩 주식을 사셨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65조는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일 1조씩 자금이 주시장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1년 반 동안 유지가 되는데 제가 그걸 거의 30년 가까이 주식 바닥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견조하게 유지된 적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030 세대들 모이면 뭐 옛날보다는 주식 얘기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식을 하겠다. 맞아요. 작년에 진짜 심했을 때는 제가 서울이 아니고 그때 제주도였던 것 같아요. 제주도 카페를 갔는데 너무 놀랬던 게 한창 이제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카페에 20, 30대가 있는데 이쪽 바로 옆 테이블은 주식
책을 보고 있고 네. 옆에는 주식 차트를 보고 있고 그렇죠. 또 옆에는 뭐 그건 없는데 서로 주식 얘기하고. 와, 20, 30대 이렇게까지 뜨거울 때가 있었나. 엘리베이터 타면 두세 팀이 주식 얘기를 하고 맞아요. 저도 뭐 김 작가님처럼 카페 가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위에 다 주식 얘기만 맞아요. 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주식을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또 한 가지는 신용 잔고가 네. 이번에 털렸다라는 표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25조 대 후반,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신용을 공유할 수 있는 걸 풀로 다 공유를 해놓은 상태인데 더 이상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그게 지금 23조 대로 좀 줄었다는 거. 따라서 지금 제가 PBR 일선을 지킨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당장 팔아야 될 물량들은 이미 소화가 좀 됐어요. 이미 소화가 좀 돼서 뭐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간에 쫓겨서 팔아야 될 물량들은 소화가 됐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지금 상태에서 조금 조심스럽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변동성을 말씀드리는 게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 2차전지 소재도 이제 변동성이 생겼잖아요. 네. 2차전지 소재도 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2차전지 소재도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2차전지 소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 됐던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주식 시장이 이제는 머물러 있지 않고 네. 무조건 올라가지 않고 적당히 올라가면 한 차례 순환매가 돌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여실히 얘기해 주지 않겠는가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2,900에서 3,300 사이를 왔다 갔다 계속 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올해 남은 이제 11월, 12월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나마 대응할 네. 수 있는 좋은 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논쟁 네. 빠지지 마시고요. 네.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 불면. 기억하셔야 될 건 배당주. 이 올해 배당주 투자 정말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가 특히 더 좋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왜요? 특히 더 좋은 게 왜 그러냐면 배당주 지금 주가가 변동성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셔서 배당을 받는 거와 7만 원에 사서 배당을 받는 거 수익률이 누가 좋을까요? 7만 원. 당연히 7만 원이죠.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정기예금 드시는 것보다 삼성전자 7만 원에 사서 1년 동안 7만 원 유지해도 정기예금보다 나아요. 분기 배당 4번 받으니까. 그리고 KB금융을 예를 들어드리면 네. KB금융 같은 경우 작년에 정부가 은행주들 같은 경우 배당 성향 그러니까 총 순이익에서 배당을 줄 수 있는 비율을 네. 20%로 제한해 놨어요. 네. 근데 하반기부터는 배당 성향을 높인다라고 했는데 평균 배당 성향이 한 27,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3년 동안 평균 배당액을 보니 2,0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5만 5천 원 정도거든요. 네. 5만 5천 원, 2천 원이 몇 프로죠? 4%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B금융 2달 갖고 계시면 네. 1년 이자 나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대박을 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 2달 동안 잘 관리하면 네. 만약에 시세 차이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배당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쵸. 배당을 안 받아도 되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또 고배당 주는 걸로 갈아타셔도 되니까 네. 2달 동안 배당 투자를 잘 하시면 많은 분들이 진짜로 바라는 은행 수익률보다 좋은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더군다나 주가가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려면 주가가 떨어져 주는 게 고맙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에 눈을 돌리시면 그러니까 제가 그 근저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게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인데 네. 이 비중이 높은데 이거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연말에 보너스를 받으신다라든지 네. 아니면 돈이 월급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 돈으로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게 그랬다가 나중에 이 종목 움직일 때 네. 지금 이 세 종목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배당주 투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어쨌든 이 배당을 받으면 좋지만 예. 받고 나고 딱 1월쯤 되면 네. 그게 딱 그만큼 또 빠지잖아요. 김 작가님도 잘못 알고 계신데, 네네. 이게 만약에 이런 거죠. 10,000원에 내가 주식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종가가 12월 31일 종가가 10,000원이었어요. 네. 그럼 옛날에 배당락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9,800원, 9,700원이잖아요. 네. 배당락은 1원으로만 적용하고요. 네. 주가 조정은 없습니다. 그게 없어진 게 한 몇 년 됐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따른 배당락이 그러니까 31일이 아마 금요일이니까 영업을 안 할 거고 네. 30,
30일 정도의 배당락이라고 표시가 돼도 가격 조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월 달 되면 1월 효과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여러분들이 그 시점을 잘 봐서 파시면 배당 투자는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원래 10월이 배당 투자하기 좋은 게 12월 31일은 그래도 배당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받아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지금 사놓고 기다리다가 배당 받아야지 하고 매수가 들어오면 거기다 대고 파고 나오셔도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월부터 배당주에 대한 빠른 투자, 남다른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배당주 투자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은행 쪽 말고 또 뭐 딴 적이 있을까요? 은행이라든지 지금 뭐 수익성 좋은,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좋죠. 네네.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 중에 분기 배당하는 S-오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도 배당주로서는 정말 적기다. 특히 삼성전자 7만 원에 네. 사놓으시면 배당을 안 받아도 이거는 보증수표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그 기회 이외에 네. 여러분들이 배당주 주는 거, 고배당주 주는 것들은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식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 검색하시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수혜주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올해 증권사들 또 보너스 많이 받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제가 여의도를 가서 깜짝 놀란 게 노주에서 플랜카드 붙여놨잖아요. 사상 최대 이익에 보너스 왜 안 주냐라는 뉘앙스에 있었어요. 그러면 사상 최대 이익이면 배당도 사상 최대 이익으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증권사 다니는 친구들이 보너스를 얼마 받았네. 네네. 제가 그래서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증권주 사시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뭐 배합하지 마시고 네. 그런 것들이 결국 배당 수익률 좋을 수 있으니까 네. 증권주도 저는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어쨌든 2,900, 그럼 3,30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면 네. 지금은 3,000 정도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하방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상황에서는 좀 자기 주식 비중이 있다면 이거 네. 좀 늘려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꼭 그럴 필요는, 근데 이게 어떤 놈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3,000에서 사나, 2,900에서 사나, 3,100에서 사나, 뭐 어떻게 보면 뭐 1, 200 상관이면 도찐개찐일 수도 있어요. 뭐 그 정도면 주식을 사서.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4%대 경제 성장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중국도 8.2에서 7.8로 전력난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 이제 테이퍼링 11월에 실시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오늘부터 이제 얘기가 나온 게 3, 4분기에는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거 뭐 알려진 거지만 이제 못이 바뀌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금 보유 비중을 지금부터 만약에 현금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현금이 생기는 부분들은 현금을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네. 나중에 여러분들의 갖고 계신 종목이 됐던 다른 종목군이 됐던 움직일 때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금이 생기면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고 네. 뭐 이것도 저것도 난 싫다라고 하면 소중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 그리고 제가 터틀 트레이딩에 썼듯이 그러면 기회는 항상 오고 그 기회를 노렸다가 치고 빠지기식의 매매를 하시면 지금은 적절하게 수익률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서는 안 된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개별 종목 물타기 하는 걸 좀 멈추셔라. 물타기는 하지 마라. 물타기. 여기서도 한번 제가 저거 이벤트 하나 해도 됩니까? 안 되면 뭐 자르셔도 이벤트 되는데. 해주셔도 됩니다. 국내 저자 말고요. 네네. 외국 저자, 유명한 저자가 쓴 책 중에 물타기라는 단어가 네네. 물타기를 하라라고 쓴 책이 있으면 우리 김작가 TV로 제보해 주십시오.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무슨 선물 주나요? 그건 뭐 흡족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뭐. 아니, 명확하게 있어야죠.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보내드릴게요. 백화점 예, 10만 원짜리 보내드릴게요. 네.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 책 제목이랑 네. 그 문장 몇 페이지에 같이 주셔야 됩니다. 외국 책에서 제가 봤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증거를 잡을 수 없어요. 그 국내 번역서건 아니면 뭐 원서라도 좋아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유명하다라는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일단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드릴게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없다는 거죠. 없어요. 물타기 하라라는 책은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국내 일부 저자분들은 그런 걸 쓰시는데 저는 그 논리를 이해를 못 하겠고요. 어찌됐든 물타기를 하라라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그냥 이벤트성이고 또 하나는 제가 터틀 트레이딩을 하면서 주식 쪽에 코칭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혹시 누가 제가 못 찾았습니다만 네. 누가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제보해 주세요. 이건 물타기가 정도-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시죠. 그렇죠. 근데 그래요. 여러분들 물타기를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적립식 투자를 할 때는 네. 물타기를 한다라든지 그렇죠. 그건 처음부터 내 계획이 있던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건 물타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3분 할해서 사겠는데 주가가 빠졌다. 이건 물타기가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물타기가 아니고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샀는데 7만 원 떨어지면 사서 낮춰라. 이건 물타기거든요. 그쵸. 그런 걸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또 중국 경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네. 기사 좀 찾아보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에 못 미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네. 부동산 침체, 전력난, 위축된 소비자 지출이 부담을 주면서 중국 경제 전망 냉각에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이제 며칠 전에 좀 전체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런 현상 앞으로 좀 어떻게?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수출 비중이 70에서 80%잖아요. 네. 국내 경기가. 그러면 네. 중국과 특히 기대는 면들이 많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그랬죠. 중국으로 수출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중국 제품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네.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일부는 뭐 중국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중국 경제가 좀 주춤하다라고 하면 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특히 뭐 한때 중국 관련주들이라고 2010년대 올라갔었던 뭐 철강, 화학들 지금 중국도 다 난리 아닙니까? 네. 중국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국내는 악재다. 제가 이런 말씀을 봤어요. 삼성전자가 네. 지금 시간이 가면 중국이 따라올 혹자는 10년이 지나도 못 쫓아온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계시고 중국이 굴기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따라온다라고 하는데 네. 중국의 반도체가 커지면 삼성전자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안 좋은데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죠. 과연 이게 삼성전자는 여기 있고 중국은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그렇죠. 있는데 이게 쭉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올라오면서 이것도 어차피 같이 올라가지만 이 속도는 감안하더라도 이게 쭉 올라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걸 눌러야 되잖아요. 과거 삼성전자가 여기 있었고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회사들이 여기 있었을 때 올라올 때 이들이 했던 전략을 삼성전자도 해야 되잖아요.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 벌어지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 단가 싸움이죠. 가격 싸움이죠. 네. 가격을 확 낮추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박살이 나는 거죠. 네네네. 일단 그걸 이기고 나면 시장을 먹고 나서부터는 먹겠지만. 가격을 올릴 수 있지만 그 지난한 치킨 싸움이 시작된다라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삼성전자가 네. 지금 같은 가격을 형성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는 추격자였지만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네. 후발주자를 눌러 일으키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의 미래가 마냥 밝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네. 소위 말해서 호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놈이 커지기 시작하면 주인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국 경제에 있어 제가 디테일한 수치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중국이 이렇게 커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네. 저는 시간이 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독이다. 예, 시간이 독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서울, 광주 이런 데 보면 중국 전기 시내버스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죠. 시내버스 업자가 굳이 내가 전기차를 쓰는데 국내 현대 걸 쓰느니 중국 전기차 그건 시장 논리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지금 현재 이번에 3분기 실적이 호조가 나온 게 중국에서만 잘 팔린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에선 이미 아이오닉이라든지 EV한테 밀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중국 로컬 업체들 지금 화장품도 못 오르는 게 중국 로컬 업체들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시간을 준다라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움직임에 따라서 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의외로 파급력이 클 수 있다. 네. 단순하게 중국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떨어졌다 그래서 철강 화학들이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중국과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들 보면 아니 우리가 일본 따라잡으려고 정말 노력들 많이 했는데 정말 우리 선대 분들이 노력 많이 하셨는데 네. 중국이라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저는 자동차, IT 이런 쪽들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좀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좀 너무 심한 얘기인가요? 네. 뭔가 먹구름이 짝낀 느낌인데요. 그럼 우리가 중국보다 계속 앞설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중국보다 앞설 수 있는 게 희망은 있죠. 네, 뭐죠? 하나는 2차전지 소재.
네네. 그러니까 셀 업체보다는 소재 같은 경우는 저는 좋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우리 컨텐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컨텐츠로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메타버스가 지금 물론 지금도 시장에서는 핫하지만 네. 메타버스가 핫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전에는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뭐 덱스터라든지 위즈라든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기술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차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 작가님도 이거 유튜브 편집하는데 뭐 편집 기능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정도지 맞아요.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술자를 데려와야 되는 형국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변했듯이 메타버스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컨텐츠죠. 콘텐츠.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것들이 현재 지금 엔터, 네. 게임, 교육 뭐 이런 쪽들이 컨텐츠를 갖고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텐츠는 중국이 따라오지 못한다. 음. 두 번째는 이것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NFT 기술. 그러니까 결국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은 중국에서 지금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NFT와 관련해서 이것이 융합이 돼버리면 이런 쪽들에 대한 우리의 관련 산업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이제 산업 구조가 선진화돼 가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철강 화학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간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지금 뭐 철강 같은 경우 중국이 뭐 환경 때문에 규제한다 그래서 올라가고 규제 안 하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을 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앞으로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은 서비스 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겠죠.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희망적이다.